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선배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전공 설계 멘토를 맡게 된 박현빈이라고 합니다. 목차 같은 경우에는 멘토 소개, 이수 학점 안내, AI 데이터 융합부 전공 소개, 파이낸스 앤 AI 융합부 전공 소개, AI 융합대학 서울 캠퍼스 전공 소개,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멘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AI 데이터 융합학부에 작년에 입학을 했고요. 현재 정치외교학과를 이중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부 활동이랑 학교 활동은 참고사항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학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융합인재 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들은 2학번 기준으로 이중 전공을 할 시에 전공 42, 이중 42, 기초 6학점, 전공 32이고요.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 42, 부전공 21이고 전공 심화는랑 부전공은 전공 54, 부전공 21입니다. 전공 심화만 단일 전공으로 할 시에는 전공 54학점만 최소 학점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AI융합대학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융합대학은 작년 2024학년도에 신설된 단과대학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와 대학의 획기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AI융합대학 가장 가운데에 보시면 융합형 인재, AI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AI 데이터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AI 플러스 X라는 제도를 통해 X의 관심 영역, 도메인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학부입니다. 이제 파이낸스 앤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명에서 볼 수 있다시피 파이낸스, 금융과 AI를 결합한 학부입니다. AI 데이터 융합학부에 대해 먼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융합학부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산업 수요 폭증에 따른 융합교육 및 기술과 윤리의 균형적 교육을 제공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설된 학부입니다. AI 데이터 융합학부는 AI와 데이터 기술에 대한 견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영어, 인문학, 강의 및 수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딥러닝,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자연어 처리, 개인정보 보안, AI 윤리 등 분야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AI 데이터 융합학부 교수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설학부로서 4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제 위에 학부장님이신 장혜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야,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야를 담당해 주시고요. 최대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챗 GPT 쓰는 게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거대 언어 모델에 꼭 필요한 자연어 처리 부분을 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장원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비전이랑 로보틱스를 담당해 주시는데 이제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자율주행에 쓰이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학과 교수님이랑 겸직 중이신데 AI와 윤리적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게 AI 데이터 융합부의 이수 체계도인데요. 이제 전공 필수 과목으로 머신러닝이랑 빅데이터 모델링, 그 다음에 AI 데이터 융합 캡스톤이라는 걸 하게 되고 전공 선택 공통과 전공 선택 AI 분야랑 데이터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이수 체계도입니다. 이 이수 체계도를 전공 심화 트랙이나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NLP 분야랑 그 다음에 비전 로보틱스 분야,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데이터 융합부의 졸업 진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IT 업계, 이른바 네카라 쿠베당토 같은 것도 있고 하드웨어 IT 업계, 삼성, LG, 현대차, 그 다음에 벤처기업, 다양한 스타트업, 그 다음에 금융기관과 국가기업에서 졸업 후 진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스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사회와 ESG 경영 전략에 맞추어서 신설된 학부입니다. 이제 파이낸스 AI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스트 출신의 공영우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안시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파이낸스 앤 AI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프로그래밍 위주의 교육을 배우고 3, 4학년 때 금융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스 앤 AI 융합학부의 졸업 후 진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자, 금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블록체인 개발자, 펀드 투자 및 위험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두 학부의 졸업 학사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데이터 융합학부는 인공지능 데이터 공학사, 파이낸스 앤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AI 융합 학사이며 졸업 요건은 졸업 논문과 어학 인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학부의 이중 전공 불가 학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AI 데이터 융합학부는 그 서울 캠퍼스의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랑 컴퓨터 공학부가 이중 전공 불가 학과입니다. 컴퓨터 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수님들께서 이중 전공 협의 중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스 앤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도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가 이중 전공 불가 학과입니다.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는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인데요. 언어학을 중심으로 배우고 있으며 개설 교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셜 사이언스 앤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소셜 데이터를 위주로 학습을 하고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분야를 중점으로 배우는 학과입니다. 이제 최연도 장학금이라고 이제 AI 융합대학 또는 공과대학 반도체공학부 반도체공학 전공을 위한 장학금이 있는데요. 해당 학부에 재학을 하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장학금 중 하나여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융합학부를 본전공으로 맡고 있고 이중전공으로는 지역경제개발 협력을 이중전공을 하고 있는 김병찬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융합전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융합전공에 대해 최대한 제가 아는 정보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새로 들었던 파일로 안 돼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중전공에 대한 정보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볍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 멘토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졸업 이수학점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메인을 설명드리고 싶은 일반 융합 전공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장 먼저 브릭스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상경과 그리고 비상경 그리고 언어 트랙을 동시에 들어야 되시는데요. 브릭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상경 18학점과 브릭스 4개국 중에 한 개 언어를 18학점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브릭스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잠시만요. 이 내용인데요. 브릭스는 언어를 들었을 때 보시다시피 지역 전문가라는 인증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브릭스 지역 전문가 인증서 같은 경우는 영어를 플렉스 701점 아니면 토익 850점 그리고 IBT 토플 94점을 넘기시면 되고 이 현지어와 같은 점수를 넘기시고 정보화 인증을 받으시면은 지역 전문가 인증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는 경영학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경영학사를 받는 거와 또 경영학사도 받고 이런 브릭스 지역 전문가 인증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경영도 하고 싶고 언어도 인정을 받고 싶다 하면 저는 브릭스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EU 유럽연합전공입니다. 유럽연합전공 같은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초사회과학이나 EU 지역학 관련 교과목들을 이수하게 되십니다. 2학년 때 유럽학 입문으로 시작하여 3학년 때 유럽의 대외 경제 정책 그리고 4학년 지역 안보 등으로 심화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무역회사나 해외 영업 그리고 마케팅 또는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습니다. 네, 이게 전공 이수 로드맵이고요. 그리고 나서 동북아 외교 통상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외교 통상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 요건은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동북아 전공 졸업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동북아에 대한 공부와 한중일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은 공부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예술 전공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 설명드리자고 하면 3에서 6학점을 계속 들으셔야 되고 언어와 논리, 문화예술 경영론, 디지털 인문, 문학 인문 등 융합 전공 기초와 그리고 세계 문화예술 경영학과 그리고 전공 교류 교과목 현황 기재 과목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학습자 설계 전공을 설명해 드리러 온 건 아니지만 제 이중 전공 같은 경우에 지역 협력 개발 전공이기 때문에 이 전공에 대해서만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전공 같은 경우에 학사는 경제학사가 나오시고요. 보시다시피 서울에서 이러한 경제와 행정을 배운 뒤 글로벌에서 자신이 원하는 언어 과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행정과 경제 그리고 언어까지 동시에 들을 수 있다는 점이고, 만약에 글로벌 캠퍼스에 언어가 존재하지 않다면은 서울 캠퍼스로 언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말씀드릴 이야기는 학위 수여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공들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시는지는 알아도 어떤 학위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정보를 갖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 정보들을 보시고 이 학과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학사를 받는지까지도 아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숙대나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 한예종 같은 많은 수업들을 섞어서 이런 학습자 융합 설계 전공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습자 융합 설계 전공과 융합 전공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비전과 그리고 융합 그리고 전략 등을 통해서 제 4학년 로드맵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관심 분야에 맞는 학과를 찾아보았는데요. 일단 진정한 흥미를 찾고 학문적 적합성을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1학년 때. 그리고 나서 직무 연관성과 융합 가능성,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학과를 왜 따라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봤고요.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학과를 따라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사의 요건이나 수업의 커리큘럼 방향성, 그리고 수강 신청이 진짜 어려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전 1학년 때 이중 전공과 본 전공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융합에 대해 설명드리자고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본 전공이 철학가시고 이중 전공으로 컴퓨터나 AI를 공부하셨다면은 두 개를 극대화된 시너지로 AI 윤리 설계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직업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자고 합니다. 또는 지역학과 언어학 그리고 경영학과 국제통상을 공부함으로써 글로벌 리스크 컨설턴트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전략을 썼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내 학습으로는 윤리 기술 교차점을 탐색해보고,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는 기술 윤리 워크숍을 참가해 보아서 코딩 데이터를 기출 다지는 방식으로 1, 2학년 때 공부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AI 모델 윤리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기술 윤리 관련 공모전을 도전해서 교수 연구실에 참여하는 방법을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윤리 정책 관련 부서를 경험해 보거나 최종 융합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논문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정확한 공부를 해보았고, 그리고 전문 자격증 등의 규제 분석 관련 자격증을 따보는 정도의 그런 커리큘럼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있고 정책윤리학을 이중 전공하고 있는 20학번 문정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 1전공과 2전공에 맞춰 네, 알겠습니다. 1전공과 2중전공에 맞추어서 멘티들을 받게 되었고요. 그에 맞춰서 이번 발표에서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사학 그리고 학습자 융합 설계 전공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금 발표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좀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같이 다루면은 발표의 맥락상 좀 더 좋겠지만 지금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사학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학과는 역사를 전공하는 전공이고요. 그리고 42학점의 수업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학과만의 특별한 졸업 요건이 하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유적답사를 가시게 될 텐데 2학년에 이제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6학기가 남았죠. 6학기 중에 4학기의 유적답사를 다녀오시게 될 것입니다. 기간은 총 3박 2일,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제 경험을 조금 살려서 이 유적답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학번이고요. 코로나 학번입니다. 제가 작년에 복학을 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사학과에 아는 분들이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답사를 다녀오게 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이게 구조적으로 답사를 가게 되면은 2박 3일 동안 한 숙소에 이제 비슷한 기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답사를 가기 때문에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억지로 간다는 그런 심정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저의 마인드가 좀 바뀌었는데요. 저 대학교는 좀 혼자 다녀도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을 같이 듣는 그런 학생,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기고 실질적으로 학점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수업을 같이 듣다 보니까 제가 지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학교를 못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공지사항이나 과제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에 2학년이 되면은 총 6학기, 그러니까 3년의 학교 생활을 하실 텐데 그 롱런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자율전공생으로서 사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들로 이제 들어가시게 될 텐데,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사학과에 적응을 하지 못할까, 아니면은 내가 혼자 다니게 되면 어떻게 좀 무서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역답사라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면들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면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공 필수 과목들, 이제 한국사, 인문, 동아시아, 현대사, 서약, 근대사, 그리고 고적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적답사를 제외한 3개의 강의는 총 3학점짜리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입니다. 그렇지만 고적답사는 1학점 수업이고요. 졸업 논문을 쓰는 교수님과 같이 쓰는 그런 수업입니다. 앞서서 42학점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적답사가 1학점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는 그 학점 계산에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1학점 플러스 2학점짜리 수업을 하나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학과에서는 유일하게 유적답사 밑에 있는 유물유적탐구, 지역문화탐구, 문화재조사탐구, 문화유산탐구라고 되어 있는 이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같은 내용의 수업이거든요. 답사를 가게 되면 5주차, 6주차쯤에 답사를 가게 됩니다. 그쪽에 가면은 이제 전세버스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6군데에서 7군데 하루에 그 정도의 유적지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유적지에서 발표를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주차, 6주차 전에는 이제 교수님과 그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발표지에 가서 발표를 하면은 그 이후에는 수업도 없고 시험도 없는 그런 페노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발표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호불호도 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사학과 학우분들 중에서는 이 유적답사 이름이 달라서 행정적으로 다른 수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가지고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자전으로 돌려버린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듣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 더 이제 발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다면은, 사실 답사를 가면은 거의 90명, 100명 가까이 되는 사학과 학우분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발표를 다들 막 열심히 준비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제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들을 한 권씩 다 들고 다니면서 답사를 다니는데, 그 교재를 이제 발표가 시작되면은 발표자가 그 교재를 읽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발표를 듣는 발표자를 경청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바닥을 보고 교재를 같이 눈으로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공 필수 과목, 유적답사, 졸업논문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사학과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습자 융합 설계 전공. 저는 이제 정신윤리학이라는 전공을 만들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학습자 융합 설계 전공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그쪽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만족도가 이 전공에 많이 높은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숫자에 좀 민감해가지고 학점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 전공을 이제 하게 되면은 학점이 정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야 되는 그런 수업들도 직접 직접 고르게 되고, 그런 것
것들이 자신의 관심사나 아니면은 자기가 베이스가 있는 과목들로 고르기 때문에 학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졸업 논문, 졸업 시험 같은 경우는 면제됩니다. 이런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좀 강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전공의 메리트가 있다면은 진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학우분들께서 학습자융합 설계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막연하게 미래를 그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주변에도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지, 뭐 취업해야지,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학습자융합 설계 전공을 준비하게 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양식 같은 걸 주거든요. 어떤 걸 써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난 이거 뭐 써야 되지? 처음엔 좀 당황스럽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 넣기 위해서 좀 고민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진로의 구체화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중 전공을 하실 때 학습자융합 설계 전공을 고르시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여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미래를 그려나가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 장다인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3학년으로 본전공 산업경영공학과와 그리고 이중전공 생명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과에 대한 소개, 그리고 멘토링 활동 공유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멘토링 중에 진행되었던 질의응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경영공학과가 생소하신 자율전공 학생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 과는 각종 산업에서 제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인 학과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최적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코딩, 통계, 회계, 경영 등을 배우게 되고 파이썬을 자주 활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수업이 많고 팀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암기보다는 실습이 많아서 이러한 공부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저희 조의 멘토링 진행 기록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1회차 멘토링은 간단한 제 소개와 함께 멘토링 목표 공유를 하고 각자 가져온 검사지로 서로 공유를 하며 각자의 해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을 받고 마무리하였었습니다. 그리고 2회차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구글 폼을 멘티들에게 사전 전달해서 전공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사전 질문들을 취합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저희 조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른 과를 희망하고 있었어서 제 사전 질문을 제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준비를 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에서 나온 질의응답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응답을 위주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전공 심화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전공 심화 같은 경우에는 부전공 및 이중전공을 하지 않고 본전공 수업으로만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공학과가 주로 하는 이중전공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거는 생명공학과 본 전공생에게 물어본 결과 화학과와 바이오메디컬 공학과가 주를 이루고, 그리고 전공 심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전공은 2학년 5월쯤부터 열리고요. 산업경영공학과에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고 물어봤던 멘티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파이썬을 준비하면 좋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 사용 언어가 파이썬이고,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이 대부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멘티 같은 경우에는 서울캠 이중을 희망하던 멘티였는데, 만약 바이오 메디컬이 송도로 옮겨지게 된다면 세 개의 캠간을 움직여야 돼서 좀 곤란하다고 하면서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본 전공생에게 물어본 결과 아닌 쪽에 가깝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가장 공유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학기 외에 준비할 역량을 대부분 어학 성적을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사실 많이 들었던 조언이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르게 조언을 드리자면 교내 활동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과 학회는 잘 모르겠지만 동아리나 비교과 활동들은 방학에도 학교에서 많이 열리고 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하셔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시고 이러한 경험들을 경력 삼으셔서 본인 흥미 분야에 맞게 대외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링 소감 같은 경우에는 멘티들이 짧은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었던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멘토링 결과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멘티 전공 설계 발표를 맡게 된 2, 3학번 김시영입니다. 본전공으로는 국제금융학과를 하고 있고 부전공으로는 광고 PR 마케팅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 제한 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멘토링 활동을 할 때 제 멘티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국제금융학과를 본전공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본전공을 국제금융학과로 하면서 이중 전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하게 목차 1, 2번에서 수강 편랍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그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짚어드리고 목차 3번인 국제금융학과와 시너지가 괜찮은 이중 전공을 제 주관적인 의견과 그리고 선배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설 교과목 국제금융학과의 개설 교과목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금융 과목들과 또 경제 과목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필수 전공 과목들은 금융시장론, 재무관리, 투자론, 파이낸스 어널리틱스가 있습니다. 전부 다 되게 금융 위주, 저도 자전에서 국제금융으로 본전공을 선택한 케이스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금융이나 경제 쪽에 치우친 그런 전공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 전공 교류 국과목은 국제금융학과를 본전공으로 하더라도 GBT나 서울의 경영학부, 철학과 파이낸스 AI와 같이 다른 타 전공에서도 열리는 같은 동일 과목을 전공 교류라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강 편랍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번 그 이중 전공 최초 신청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부터는 이중 전공 변경으로 들어간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이중 전공을 선택할 때 한국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과별 TO가 나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엑셀 파일에서 들어가서 그 TO를 확인하고 이후 이번 최초 신청이나 이중 변경 기간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캠퍼스에서 국제통상학과나 뭐 경영학부, 경제학부,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들은 이번 이중 최초 신청 기간 이후에는 TO가 매우 적어서 이중 변경 기간 때는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민하시고 이중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전공 수강 제한학과에 대해서도 수강 편랍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 서울 캠퍼스 경영학 전공을 부전공하거나 아니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부전공할 때에는 이제 이중 전공의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에서 수강을 할 수 있지만 그 전공들을 부전공으로 하면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리는 과목들만 수강이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들이었는데 먼저 그 국제금융학과와 시너지가 조금 괜찮을 것 같은 이중 전공을 설명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먼저 통계학과가 있습니다. 통계학과는 국제금융학과 본전공생들이 이중 전공으로 많이 택하는 과입니다. 그 국금을 졸업한 후에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그런 것들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제 통계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국금이랑 통계의 시너지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제 통계학과를 이중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이제 통계학사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뭐 일단 국금에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나가서 심화된 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컴공이나 랭귀지 AI 같은 전공들은 설명하기 전에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학점을 여유 있게 한 21학점 그렇게 신청해 두시고 뭐 나중에 뭐 드랍 기간에 드랍을 하시던가 들어보고, 아니면 교수님께 청강을 신청해서 미리 수업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컴공이나 랭귀지 AI는 아예 컴퓨터에 포커싱해서 코딩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느낌이고요. 요즘 데이터 개발이나 IT 직무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금융권에서는 IT 관련 직무를 따로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중 전공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통상학과입니다. 이제 국금은 금융뿐만 아니라 무역 쪽에서도 되게 그쪽 계열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통이 일단 설캠이라는 점에서도 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국제통상학과를 이중으로 하면서 지탭 활동을 하면 이제 뭐 지탭 수료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이 많은 만큼 그쪽으로 되게 경쟁력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국제금융학과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뭐 통계학과, 컴공, 뭐 국통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긴 했지만 절대 국금을 오신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중을 하는 과가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외에도 뭐 어문 계열 학과 혹은 저처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광고 PR 마케팅, 아니면 뭐 행정학과 등등 정말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 국제금융학과를 주전공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제 저도 자전에서 국금으로 넘어오면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정말 국금의 거의 모든 과목들이 경제나 금융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제 자전 친구들은 국금 과목 엄청 많이 듣지는 않았을 거니까 1학년 때 이제 조금 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잘 맞는지를 생각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좋은 과가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뭐 금융 쪽으로 관심 있다 그러시면 정말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좋은 선택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금융학과 이사학번이자 국제통상학과를 이중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사학번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워낙 국제금융학과 멘토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사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기엔 조금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서 저의 멘토링에 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질의응답 공유하면서 국금과 국통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1주차 활동 때는 멘토 소개하고 첫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멘토 멘티 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인사하고 뭐 좀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자기의 심화를 통한 전공 분야 탐색이라는 주제로 멘토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직업 선호도 검사라든지 성격 검사 결과를 멘토와 멘티가 둘 다 같이 해와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흥미 코드를 그 토대로 해서 진로 아이디어를 나는 뭐 어떤 전공을 가고 싶고 어떤 직무를 하고 싶다라는 것까지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 결과를 토대로 제가 하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이중 전공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걸 어떻게 탐색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도 좀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나왔던 이제 Q&A로는 국제금융학과의 커리큘럼은 경제 위주의 커리큘럼인데 왜 졸업하기는 경영학사로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건 저도 궁금해서 전에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취업할 때 경영학사가 좀 휘뚜루마뚜루 쓰이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제통상학과 이중전공을 추천하는지 이게 다 원어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대해서 묻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중전공으로 국제통상학과를 저도 하고 있지만 사실 수업을 들어보고 이중전공을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 캠퍼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신청하고 지금 이중전공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원어가 어느 정도 되고 영어 수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학생이시면 충분히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공부해 봤을 때 같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국제통상학과 수업에 쏟는 시간이 공부 시간이 약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국제통상학과랑 국제금융학과가 서로 경영학사, 경제학사가 나와서 보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럴 각오, 충분히 공부할 각오만 되어 있으시다면 이중전공을 충분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금융학과의 경우에는 뉴욕 주립대 2+2라고 해서 복수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과연 본인의 직무에 필요할지 이게 시간을 쏟는 만큼 가성비가 나오는 제도인지에 대한 솔직한 질문도 해준 친구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이걸 준비했었기 때문에 좀 공유를 개인적으로 했었고 이 부분은 좀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통상학과를 사실 경제학과랑 비교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경제학과랑 배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국제통상학과 같은 경우도 제가 배운 바로는 경제를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고 통상법이라든지 국제법 같은 법안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학과이기 때문에 경제를 배우고 싶지만 그에 대한 국제법이라든지 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경제학과보다는 국제통상학과를 추천드립니다. 단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겠다는 그런 다짐 하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공 및 진로 탐색이라는 주제 하에 저의 본전공인 국제금융학과 전공 영상을 시청하고 주요 전공 과목, 전공 필수 과목들에 대한 공부법이라든지 전공 과목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학과 학생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관련 자격증을 뗄 게 되게 많거든요. 뭐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신용분석사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요즘에 앞에 멘토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금융권에서 워낙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ADP라든지 ADSP 정도까지 따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학과 교수님과 학회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학부연구생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경험을 공유해 줬었는데 뒤에 질문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증권사 리서치 직무 희망시 스펙을 쌓을 만한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좀 딥한 질문이 나왔어요. 자유전공학부 학생치고는 좀 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 어떤 과에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학회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는 있어도 실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신문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할 수 있는 방향도 넓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매일매일 해두면 국제금융학과 들어온 이후에도 교과 과목 공부뿐만 아니라 리서치 직무를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제 경험을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 준비는 금융 자격증은 특히 미리 공부를 해둬도 전혀 그런 아깝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금융 자격증이 저희 전공 필수라든지 전공 선택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따면 미리 딸수록 학과 공부에도 좋고 성적 받기에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전공과 이중전공 병행시 학업 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는 이제 본가가 서울이라서 딱히 국제통상학과를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기숙사 셔틀버스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제한이 걸리는 게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요일을 나눠서 수업을 들으시든지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멘토링 하면서 일단 멘티들이 제가 1학기 때도 멘토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서로 너무 서먹서먹해가지고 질문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줘 이렇게 하면서 좀 질문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이번 멘토링 때도 막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멘토링 전이나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친구들이 많았고 특히 전공설계 공모전에 자기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면서 멘토 인터뷰를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 친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학교에 적응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특성상 이제 소속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게 국제금융학과를 넘어가고 난 이후에 본전공이 생기고 난 이후에도 이 소속감에 대한 공백이 있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학부 차원에서도 물론 자유전공 학부에 많은 그런 수요를 다 챙겨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멘티들을 만나면서 제 진로와 멘티의 부모님 진로가 또 멘티 부모님의 직업이 같은 부분이 있으면서 저도 사실 어느 정도 배움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멘토링이 저만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저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였구나라는 걸 다시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곧 전공을 선택하실 텐데 아무쪼록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진로에 도움되는 선택 내리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공설계 멘토링에서 멘토로 참여한 국제금융학과 이사학번 장서윤입니다. 저는 두 번의 멘토링 활동에서 멘티들에게 제 본전공인 국제금융학과와 이중전공인 방송영상 뉴미디어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Q&A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그 멘토링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멘티들과의 질의응답을 공유하려 합니다. 앞부분은 홈페이지에서도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 빠르게 넘어가고 Q&A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금융학과는 경영, 경제, 무역을 함께 배우는 학과입니다. 1학년 때는 경제원론, 회계원리 등 경영학 관련 과목으로 시작해서 2학년 이후로는 재무관리, 국제경영, 미시경제학 등 금융경영, 경제학 수업을 골고루 듣게 됩니다. 국제금융학과의 진로는 금융 관련,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고요. 무역 전문가로도 성장할 수 있고 일반 기업계의 회계팀에 취직을 할 수 있고 교직 이수를 통해서 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 CPA 같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 복수학위 제도가 있는데 뉴욕 주립대 오스웨고와의 협약을 통해서 복수학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의 대표 프로그램인 GTAP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 운영하며 학생들이 실제 해외시장 개척이나 수출 마케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GTAP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특화지역 컨설팅,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최소 시간을 이수하고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지역무역 전문가 인증서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과 장학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제금융학과에서는 대신증권과 협력해서 매년 학예 동계방학 동안 인턴을 경험해 볼 수 있고 이를 전공교과 이수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금융전문 자격증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CPA나 관세사, 세무사 시험 합격 시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학우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그 새로운 과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도 있을 텐데요. 저도 그랬듯이 제가 새로운 과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국제금융학과는 그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많이 열어주었어요. 그 자전 톡톡과 같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행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기야 얼굴 좀 보자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과 국제금융학과의 학생들이 성비를 맞춰서 팀이 돼서 같이 미션을 수행하고 마지막 날에 같이 술도 마시며 노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학부생들은 올해 단과대가 그 독립학부라서 다른 단과대와 같이 만날 수 있는 행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국제금융학과로 오시면 GBT 학부와 같이 많은 행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는 방송, 영상, 뉴미디어, 언론정보, 광고, PR 이 세 가지 모듈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 중 방송, 영상, 뉴미디어를 전공해서 이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공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방송, 영상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연구 방법론, 문화관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과목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방송, 영상, 뉴미디어
전공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맞춰 콘텐츠 기획과 제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실습이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같이 실무 중심 수업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방송국, 케이블 TV, 소셜미디어,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을 하며 받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공유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국제금융학과를 가고 싶은데 수학을 못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은 저도 많이 했던 고민인데요. 물론 수학을 잘하면 더 수월한 부분이 있겠지만 잘하지 못해도 충분히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때 수학을 거의 싫어하고 거의 수학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1학기 동안 교수님들 수업 잘 들으면서 충분히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과 사람들과 친해지기 수월하냐는 질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금융학과에서는 많은 자유전공 학부생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활동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는 보통 흡스 어빌리티에서 비교과 활동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라서 1학년 때 공모전을 몇 번 나가고 이번 활동도 흡스 어빌리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전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 입상에 관한 그 문턱도 생각보다 높지 않은 편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전공 및 부전공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전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의 이중을 선택해서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인지 먼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 2사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현재 본전공으로 국제금융학과 그리고 이중전공으로 통계학과를 하고 있는 이번에 멘토를 맡게 된 이태희라고 합니다. 사실 앞에 멘토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좀 초라해지긴 하는데 저는 1주차, 2주차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2주차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소감 그리고 Q&A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1주차 활동에서는 9월 22일 인문경상관 418호에서 6시부터 7시에 이루어졌고요. 주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첫 대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사실 구글 폼을 통해서 이제 멘티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던졌지만 한 2개 정도 답변이 돌아와서 그 답변을 먼저 해결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멘티들이 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소개를 이제 제가 했던 대외 활동들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어떤 쪽으로 진로를 잡으려고 이중전공과 전공을 이렇게 골랐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1주차에 처음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컨텐츠로는 국제금융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는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만든 2025년 기준에 국제금융학과에 개설되는 수업들, 그 다음에 뭐 1학기, 2학기 있고, 그 다음에 전공 교류 과목들, 타학과 전공을 이수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국제금융학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과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사실 국제금융학과 멘토분들께 요청하면 다 받을 수 있고 일단은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저한테 이메일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직접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서 어떤 과목을 뭐 자기가 어떤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과목들을 들을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제일 그 2개가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자기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은 듣지 않아서 다른 과목들을 좀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내용들의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국제금융학과 학부장님이 지금 권태용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국제금융학과는 이제 선수 과목이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간 미시거시 경제를 바로 듣는 것보다는 경제학개론이나 경제수학을 듣고 그다음에 뭐 재무회계나 관리회계를 바로 듣는 것보다는 회계 원리를 듣고 수강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차 끝날 때쯤에 이제 이중 전공, 본 전공은 이제 국제금융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이니까 이중 전공을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런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되게 다양한 전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행정학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외교학과도 있었고 국제통상, 경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 활동은 그 일주일 뒤인 9월 29일 인문경상관 418호에서 이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이제 이루어졌고요. 학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뭐 학과에 있는 인턴이나 뭐 학과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국제교류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피자를 먹었습니다. 네, 피자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사실 학과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 대부분 살펴봤어요. 대신증권 인턴 프로그램도 학기당 한 명씩 보내는 거 이제 어떤 교과목들을 듣고 뭐 여기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도 학교 홈페이지 같은 거 찾아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준비해 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학과나 뭐 분야의 학과 홈페이지를 좀 잘 살펴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연구소에서 인턴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언어인지과학과 그쪽에서 이제 인턴을 구한 거라 가지고 학과 홈페이지 살펴보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예, 한 번쯤 학과 홈페이지를 자주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감은 사실 이 2주차가 저에게 온전히 주어졌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1시간을 되게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갈피를 못 잡고 있었을 때 이제 내가 그때 필요했던 게 뭐였지 하면서 이제 잘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도 자율전공으로 입학을 했고 지금 자율전공에서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된 학과로 넘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진 느낌도 받았고 뭐 학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멘토로 참여해서 새로 들어오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본전공이랑 이중전공 선택을 하게 되실 텐데 정말 마음에 드는 선택하셔서 행복한 학교 생활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저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금융학과에 재학 중인 이루다입니다. 와! 지금 제가 국제금융학과의 마지막 순서라고 알고 있는데 앞에 좀 중복된 내용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국제금융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고 제가 직접 진행했던 멘토링 결과를 공유하고 제가 선정해온 질문으로 이루어진 Q&A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왠지 많이 중복될 것 같으니까 Q&A를 조금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학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국제금융학과는 글로벌 금융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융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역과 경영학을 결합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공 교과 과정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먼저 경영학 관련 교과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영학 원론, 회계원리 등 기초 과목부터 시작해서 점차 심화된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과목들은 금융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 특히 기업법이나 재무관리 같은 과목은 실제 기업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거나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됩니다. 다음으로는 금융학 관련 교과과정입니다. 여기서는 금융시장론, 화폐금융론, 파생금융상품론, 투자론과 같은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생금융상품론에서는 옵션과 선물 같은 금융상품의 구조와 활용법을 배우고 금융시장론에서는 환율 변동이나 국제자본 흐름이 기업과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역학 관련 교과과정인데요. 국제무역론, 국제경영론 등을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론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 지식과 다양한 사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기별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 단톡방에 앞에 말씀해 주신 저 멘토분께서 올려주신 거라서 저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은 2025년 기준이어서 학과 사정에 따라서 매년 개설되는 과목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공 교류 교과목을 통해서 다른 학과와 연계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대신증권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예 동계 방학 동안 본사 리서치 센터에 학생들을 파견해서 실제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경험할 수 있고 인턴십을 마치면 계절학기 전공 과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GTAP 활동입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무역협회와 우리 학과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GTAP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에도 굉장히 다양한 선배님들의 소개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한국외대 GTAP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정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검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과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일부 자격증은 졸업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에서 좀 더 다양한 자격증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적어온 자격증 말고도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제가 진행했던 멘토링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사전에 제가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올리고 멘티들과 만남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멘티들은 자기의 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학습 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자 완성하고 돌아가면서 자신의 검사 결과와 이에 맞는 진로, 이수 가능한 전공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이해하고 진로에 대해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멘토링에서는 관심 전공 탐색 특강 영상을 미리 시청하도록 안내하고 각자가 본 영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외에도 아이스 브레이킹과 질의응답, 추가 안내사항 등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나눴던 정말 많은 질의응답 중에 다른 친구들도 조금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 3가지만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국제금융학과 2학년 전공 수업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체감하신 수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써주셨었는데 아무래도 자유전공 학부생분들이 2학년으로 올라오는 만큼 가장 궁금했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전공 중에서 고르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시경제학이 좀 어렵다고 느꼈고요. 제가 1학기에 미시경제학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화하지 않으면 실제로 적용이 어렵다고 느낀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필 이외에 선배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전공 과목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필 과목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기는 했지만 굳이 뽑자면 3가지 과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법개론, 거시경제학, 경제학 개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과목보다는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이 나랑 얼마나 더 잘 맞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 1학년 때 미리 준비해서 좋았다거나 준비할 걸 했던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거는 국제금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주목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방학 때 미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보면서 4학년까지 학점을 미리 계산해서 언제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들을지 학업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흡수 어빌리티에 정말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 올라오는데 이거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 및 취업을 위해서 자소서를 미리 써보면서 자신만의 타임라인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취업이라는 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 학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미리 기본적인 것들을 베이스로 잘 깔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국제금융학과의 전반적인 학과 소개와 저의 멘토링 결과를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Q&A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같이 성장해 나가는 멘토링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에서 이번에 국제금융학과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중전공으로 정치외교를 하게 된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할 것은 1차시 결과 공유, 그리고 2차시 결과 이중전공 설명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1차시는 저희가 그 전공을 저희가 처음 만나기 때문에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저희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Q&A를 잠시 보자면 국가 리더 전공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멘티 분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자면, 국가 리더는 저희가 저희가 지금 법학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 리더가 법학과를 대체하는 과로서 법학과를 원하거나 그쪽의 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학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전공을 정하지 못해서 전공을 하나 듣지 못했는데 2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과목을 짜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저도 근데 2학년 때 저도 딱 이맘때 진짜 딱 전공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못 듣고 2학년 때 와서 처음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약간 다시 자기가 1학년이 마음으로 전 경제학개론부터 다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경제학개론 듣고 저는 또 미시경제학도 같이 들으니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운다 마음을 들으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시는 전공을 설명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이번 자유전공학부생부터는 융합전공을 많이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금융도 있었지만 국가리더, 브릭스, 글로벌 스포츠 산업, EU 융합전공으로 전공을 설명했습니다. 국제금융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많은 설명을 했지만 국가리더 그리고 브릭스, EU 융합전공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홈페이지가 있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국가리더, EU 융합 같은 브릭스와 같은 전공들도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수 조건 그리고 전공 어느 전공을 들어야 좋은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도 같이 참고하시면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EU 융합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설명해 드리자면, EU 융합은 EU 지역학이 나오는 지역학의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과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사실 EU 융합을 1전공을 하고 경제학과나 국제금융 아니면 경영학과 브릭스를 이중전공으로 해도 지역학과 경제학은 엄청난 메리트를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Q&A를 하자면 2학년 때 거시 경제학을 들으려고 1학년 때 경영수학을 듣고 있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경영수학에서 저는 미분과 같은 수업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1학기 때 미시경제학을 들었을 당시에 교수님께서 경제학개론과 경영수학을 안 들으면 미시경제학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안 들은 상태에서 그걸 들었는데 사실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1학년 때 경영수학이나 경제학개론을 듣지 않아도 저처럼 2학년 때 경영수학이나 경제학개론을 듣는다면 사실 경제학개론과 미시경제학은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경제학개론을 잘 수업을 듣는다면 미시경제학도 같이 따라가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법적으로 전공을 잡고 싶은데 국가리더와 정치외교 중 어느 전공이 더 적합할까요? 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가리더는 법학과 쪽으로 그 수업을 하고 정치외교는 법보다는 정치 쪽으로 더 수업이 치우쳐있기 때문에 법 쪽으로 전공하고 싶다면 정치외교보다는 국가리더를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중전공으로 정치외교를 하기 때문에 정치외교 학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정치외교란 정치학교를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분들만 아니라 외교, 국제기구 등 많은 목적을 가지고 정치외교 학문을 보다 깊게 배우는 학생들이 다수 선택하는 학과 중 한 개입니다. 이 학과는 저희가 LD학과라고 또 외교 양성하는 학과겠잖아요. 사실 LD학부는 채워야 될 조건들이 많아서 4점도 채워야 되고 토익도 점수도 많아야 돼서 그래서 그에 대체적으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자소서 10%, 학과 교수 면접 30%, 평점 평균 60%로 배정 기준이 정해지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평점 평균은 몇 등급이 몇 점이 딱 합격한다는 선은 없고 하지만 면접을 굉장히 못 보거나 혹은 교수님 재량으로 성적이 너무 낮을 경우는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 필수는 1학년은 국제관계개론, 비교정치, 정치학개론, 2학년은 한국정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치학 연구학문으로 고대 정치사상, 국제정치이론, 한국정치 이렇게 7과목을 2학년 때까지 들어주는 걸 권장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여성정치, 국제기구, 국제정치, 경제 등 많은 정치외교학과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만 이야기하자면 저도 작년에는 멘티 자격으로 여기 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멘토를 하려니까 너무 떨리고 사실 두서없이 막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하지만 저도 많이 성장을 하였고 멘토는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전자공학부 전자공학 전공 고영채입니다. 지금부터 선배 멘토링 결과 공유회에 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학과 소개를 드리고 지난 2회차 동안의 멘토링 동안 받은 질문들에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공학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도체 공학부는 반도체 공학 전공과 전자공학 전공 두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고 반도체 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자공학과 관련된 지식보다는 주로 반도체에 초점이 맞추어서 반도체에 관해서 거의 모든 것을 배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자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물론 그 외에도 통신이나 다른 외의 회로 설계 또는 여러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반도체 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학년 때부터 반도체 공학 실험에 대해서 배우면서 반도체에 관해서 점점점 4학년 갈수록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전자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보시면 그냥 전공 관련된 기초 지식에 관해서 배우기 시작하시고 3학년부터 이제 분야가 나뉘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우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교수님들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이 사진은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수진 안내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저희는 이제 교수님마다 연구하시는 분야가 전부 다르고 이제 각자의 랩실에서 뭘 연구하시는지는 직접 들어가셔서 교수님마다 랩실 안내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반도체 공학 전공이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통신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다 하면 관련된 교수님께 직접 메일 넣으셔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아마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이제 저희 멘토링 하면서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도체 공학이나 전자공학 관련된 여러 기업이나 이제 랩실로 이제 가셔서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전부 출연 연구소에도 많이들 취업을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어떤 이제 기업들을 말해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전자공과 관련된 모든 취업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험이나 설계 중심의 실무 수업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에서 여러 경험을 쌓으실 수 있고, 대부분의 모든 전공 관련된 기초 수업에서는 수학과 물리를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는 수학과 물리 관련된 지식이나 그런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일반 해도 설계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코딩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언어나 파이썬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게 앞뒤가 창이 바뀌었는데 먼저 저희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부터 2028년까지 정부한테 지금 도움을 받아서 교육비로 약 매년 5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억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강의실도 새로 짓고 계시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여러 기회를 주시려고 학기 중이나 방학마다 여러 몰입형 수업이 많이 열리고 있고, 전공 세미나도 현재 계속해서 매주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학생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학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매 학기 거의 1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각자 원하는 교수님들 랩실에 가서 학부 연구생도 많이 진행하시고, 여러 동아리 활동이나 세덱스 같은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학회에도 참여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희 국내 교류 활동으로는 한미 첨단 분야 청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매 학기나 또는 1년에 한 번씩 여러 학생들 모집해서 이제 제주도 가서도 주로 학회 진행하시고, 또는 이제 제주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로 데리고 같이 가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매 학기마다 체코로 인턴 보내주는 해외 인턴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다른 산업체 연계 현장 실습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Q&A를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리즘 웰니스 학부 멘토링 결과 보고의 발표를 맡게 된 이사학번 방예진, 반민선 멘토입니다. 투어리즘 웰니스 학부는 24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전공 소개 파트에서 학부의 특징과 운영 제도, 그리고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진출 방향성, 즉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어리즘 웰니스 학부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관광 및 웰니스 산업에 맞춰 신설된 미래 전공이며, 학부의 목표는 외국어와 기술을 겸비한 글로벌 투어리즘 및 웰니스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어와 지역학을 기반으로 관광, 호텔, 웰니스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학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트랙식 운영 제도입니다. 이 트랙식 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설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먼저 GTH 트랙은 관광산업의 이론과 실무, 공공관광 마케팅, 그리고 마이스 분야 등을 다루는 글로벌 투어리즘 그리고 앤 호스피탈리티 과정이며, GWH 트랙은 심리학, 생리학, 보건학 등을 기반으로 하여 VR, AI 같은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웰니스와 헬스케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글로벌 웰니스 헬스케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랙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전공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학부의 2025년도 교육과정 로드맵입니다.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1, 2학년 때는 GTH 개론, GWH 개론,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초 역량과 공통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이후 3, 4학년이 되면 각자 선택한 트랙별 전공 과목과 현장 연계 과목을 중심으로 심화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GTH
트랙과 GWC 트랙이 나뉘어져 있지만 한 가지 트랙을 정했다고 해서 해당 트랙의 수업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트랙의 수업을 자유롭게 교차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신의 진로에 맞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트랙은 진로의 방향성을 지원해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이지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GTH 트랙은 마이스 산업에 의해 호텔 경영론 정책 등을, GWH 트랙은 공중보건화, 보건통계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과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강화하며 GWH 트랙의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공중보건학, 보건교육학 등의 교과목도 제공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졸업 후 진로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GTH 트랙은 여행, 관광, 호텔 관련 산업이 중심이며 UN 세계관광기구 같은 국제기구나 한국관광공사 등 관공서 또는 관광 플랫폼 기업이나 일반 기업의 서비스 기획 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GWH 트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획자나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자 같은 전문직 또는 의료기관, 글로벌 제약회사, 디지털 헬스 기업 등이 주요 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높은 실버케어 산업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같은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투어리즘의 웰니스 학부가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멘토링 활동 결과에 대해 본격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9월 23일에 처음으로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멘토링에 앞서서 구글 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설문에서는 멘티들이 투어리즘의 웰니스 학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 있는 이중전공 및 부전공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1회차 멘토링에서는 멘토와 멘티들이 서로를 소개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멘티들에게 우리 학부를 선택한 이유, 장점과 단점 등을 공유하며 학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어리즘의 웰니스 학부의 전공 소개와 함께 각 멘토들의 이중전공인 이탈리아학과와 경영학과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이중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함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재 학부가 보유하고 있는 VR 실습실을 직접 소개하며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인 9월 30일에는 두 번째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투어리즘의 웰니스 학부와 관련된 다양한 대외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이스 관련 공모전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용인시 공모전 등 학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투어리즘의 웰니스 학부 학회인 프레임에 대해서 소개하며 투어리즘 전공과 웰니스 전공으로 나뉘는 두 가지 학회 활동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구글 폼을 통해 받은 멘티들의 질문에 대해 함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멘티들 중에서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를 희망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학부와 융합할 수 있는 관련 수업들을 함께 소개하며 멘토링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수업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웰니스 트랙 중에 디지털 헬스케어와 실버케어 산업 및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생리학적 데이터를 디지털 헬스케어 도구로 분석하는 과목으로 맞춤형 트레이닝 설계에 활용할 수 있고, 실버케어 산업 및 커뮤니케이션은 시니어 케어 및 다양한 실버 산업을 이해하는 과목으로 스포츠와 웰니스 분야로 진출 시 필수로 고려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2주간 멘티들과 만나며 우리 전공에 대해 더 소개할 수 있어 뿌듯했던 시간이었고, 저희 또한 저희 학과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며 학과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